가전에 대한 소비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또 같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은 11월, 12월 뭐 이때 사실 장이 나쁠 것 같지 않은 게 머니게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테마주들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지금 매수의 주체가 좀 안 보인다. 결국은 외국인이 좀 사줘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외국인의 오히려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네. 근데 뭐 지금 뭐 상반기 이제까지 해서 뭐 2.7조인가 뭐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떻게 봐야 될지 결국 이건 환율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 원화가 싸다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경기 성장률이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의 그 주가 지수 수익률보다는 미국의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너무 많은 거죠. 뭐 단기 국채라든지 단기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FOMC에서도 이제 내년도 전망들을 다 이제 조금씩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물가나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시중 금리도 떨어질 거거든요. 네. 미국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1월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종결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국제 금리가 4.3에서 이제 3%대로 쭉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자산 배분이 EM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뭐 10bp, 20bp에도 움직이는 그런 그 채권 및 자산 배분을 하는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환율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싼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게 조금씩 보이니까 이제 그것까지 동반이 된다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의 환율이 지금 이제 약간 실질 실효 환율로 봤을 때는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예상외로 우리 뭐 나스닥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증시도 튀어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효과잖아요. 네네. 예, AI 반도체라는 챗GPT가 불러온 그 열풍,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았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그러니까 요번 말고 네. 그 지난번 그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정말 그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에 어떤 슈팅이 나오는. 그래서 요번 그 실적 발표할 때도 만약에 좋다고 하면은 또 그런 어떤 2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고 버블이 찰 만큼 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랐고 그걸 주도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뭐 연초부터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시장 자체도 이제 유동성의 힘이 워낙 마이너스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고 애플도 좀 빠지고 이러면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큰데, 버블이냐에 따라서는 버블은 아닌 걸로, 마치 뭐 또 우연히 또 자꾸 골드만삭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AI가 미국에서 버블이냐라는 걸 하면서 나스닥 버블도 같이 비교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걔네들은 11개 종목을 쓰긴 했지만 7개의 종목으로 봤을 때 그 기업들의 PER이 25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가 25배인데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는 52배였고 거기에 반밖에 안 되고, 반면에 순이익률이라든지 ROE라든지 마진은 그때 2배 이상 좋다.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라서 그냥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조금 비싼 감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버블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럼 막 오르다가 왜 주춤했냐 하면은, 반도체 경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AI용 서버나 AI용 칩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 칩 같은 경우, 뭐 H백 같은 경우나 뭐 새로 나온 칩 같은 경우는 뭐 리드 타임이 60초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1년 이상 네. 기다려야 되는 정도의 오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요. 그런 정도라서 그쪽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업종까지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사실 제일 커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뭐 서버가 스마트폰만큼 비중도 크고요. 그런데 그쪽 두 군데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먹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회복이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갔을 때, 뭐 내년까지 얘기까지 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수요도 중국이 거의 3년 차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PC 같은 경우도 언제 대규모로 수요가 폭발했냐면은 2020년인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근무하면서 태블릿을 사던 뭐 노트북을 사던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없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수요 폭발이 있었죠. 이제 네. 그게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4년 차를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소비나 이런 쪽에서 가전에 대한 소비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도 뭐 4년 이상 안 바꾸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4년 동안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신제품들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우리 시장을 그 박스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박스권이지만 그 박스권을 한번 이제 레벨업 해놓고 또 박스권이고 이런 식으로 상향하면서 예.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방향은 우상향이고 그 대신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큰 전 세계 경기의 흐름이 선행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턴을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제가 조금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는 게 요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저 워낙 이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죠. 다 공감하실 OECD 텐데 경기 선행지수 상당히 네.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죠. 예, 이게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아요. 뭐 무슨 ISM 제조지수 다 끌어다가 다 써봐도 상관성이 이 부분이 제일 높은데 지금 얘네가 이제 상향 조정을 자꾸 해가지고 좀 변곡점 잡기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1분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플러스로. G20 기준으로 그렇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4월 달, 한국 기준으로는 5월 달에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이게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의 G20의 그것도 선행성 있는 지표를 나라마다 다 다른 데이터를 써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변곡점도 맞고 이 추세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면은 거의 20개월을 밀고 갑니다. 한 네. 방향으로. 뭐 한두 번에 좀 이렇게 약간 뭐 박스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큰 그림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선행한다고 치면은 지금 연말이나 또는 내년도에 경기 동행하는 지수들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기가 GDP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소비만 좋은 거지 제조업 지수는 되게 나쁘잖아요. 뭐 47점 몇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그러면 50 밑에서 47이면은 뭐 밑에 하단 박스권 최하단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년에는 조금씩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비는 좀 줄어들면서 뭐 또 제조업 경기는 좋아지는 이러한 바톤 터치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경기 민감주들 투자할 때 보통 이 경기 선행지수 턴하는 네. 그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이미 저렇게 턴을 했는데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증시에서 주도주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뭐 기존 주도주들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큰 그림에서의 성장주 중에 주도주는 지금은 쉬고 있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용 반도체 후공정 그 HBM 관련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그 다음 뭐 엔터 주식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분기마다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아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뭐 2차 전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쉬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거든요. 뭐 실적이 둔화됐든지 아니면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든지 차량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지나고 보면 다 있어요. 주가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구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도 또 상승 추세로 계속 6개월 쉬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는 주도주가 크게 바뀌면은 상승장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뭐 차장 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또 같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은 지금은 좀 재미없지만 그래도 반도체 아까 전공정 같은 경우는 별로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르는 듯 하다가 못 올랐잖아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과 PC가 회복이 돼야 되고 데이터 센터 다 같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또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제조업 중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저평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내년에는 또 한 주도주의 역할을 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 중에 소외된 것들, 이따 섹터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2차 전지주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예. 지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조정이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저는 거의 12월 달에는 좀 그래도 사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나 또는 뭐 고객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2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됩니다. 3분기도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리튬 가격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양극재 대비해 가지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게 막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중인데, 그게 떨어지는데 이제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가는 좀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가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 미스매치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거는 이제 화학 업체들은 항상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되게 안 좋아지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2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3분기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분히 빠졌으면은 이제 판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데 그거를 보는 게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10월, 11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안 좋으면은 그때 막 인버스 산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봐라 이러면서 또 막 또 이런 매물이 더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4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11월, 12월, 그러니까 거의 연말 정도 되면은 4분기 실적이 다시 궤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수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수주가 나올 수주들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여기는 워낙 산이 높았고 7월 달에 워낙 많은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많이 포기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상황들이 생겨야 되고, 그게 그 최소한 6개월은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연말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야 조금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승 궤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산업 자체가 한 2, 3년은 더 충분히 성장성을 크게 가져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주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기업이익이나 큰 연간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4, 50%씩 증가하게끔 이제 돼 있어요. 그거는 근거 하나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이다 보니까 장기 수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많이 남았지만은 지금 수주가 100조 원이 넘어요. 1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20, 그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이 예상이 5.5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100조 원이라고 치고 캔슬되고 100조 원이라고 치고 100조 원을 5.5조 미제 매출하고 있는데 반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가 얘기가 아니라 매출과 이익은 계속 연간 증설도 그런 속도로 가고 있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2, 3년 뒤에는 또 되게 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궤도에 다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12월까지의 조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정의 의미를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기간 조정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가 나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는 항상 어떤 그 변곡점에 한 3개월 전에 뭐가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인데, 그 얘기는 저거죠. 네. 우리가 어떤 네. 섹터나 네. 관련된 테마의 어떤 ETF가 나오면 네.
순간적으로 상승은 하지만 그 다음에 항상 하락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징후로 ETF가 나오냐?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장기 사이클에 큰 패러다임이 들어오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작년에 메타버스 ETF도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메타버스 주식들도 다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쭉 나온 게 이제 인버스가 이제 나온 건데 뭐 나오고 3개월 이상 될까 싶습니다.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양극재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기에 네.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탑픽으로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이신가요? 이 의견이 네. 다 분분해가지고. 예, 그 2차 전지 업종 네네. 중에서요. 저희도 뭐 여전히 이제 양극재 업체인데 그냥 시가총액이나 또는 그 매출 이익 대비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3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 찝는다기보다도 예, 다- 그냥 세 군데 예, LNF, 포스코 퓨처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예, 예. 이 세 가지. 네네. 아. 저희는 뭐 종목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예.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캐파는 제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규모 수주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나 증서를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6만 톤에서 이제 작년 연말 기준 시작했는데 뭐 지금 빨리 속도로 올라가니까 딴 데들은 20만 톤인데 그런 상황인데 100만 톤까지 질러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계획대로라면은 예. 에코프로 BM을 잡고 오히려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예.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포스코 그룹이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3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랑 장기 계약할 때도 자동차 수주는 한 7년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기업이 증서를 우리 수요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느냐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LNF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자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만큼은 못 맞춰준다 하니까 수주가 제일 작은 거고 지금 현재 캐파는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데 반면에 이제 LNF는 주가 배수 비율이 좀 저렴하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높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는 기업이고 네. 뭐 리튬 관련해서 뭐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가 됐든 그렇죠. 네. 뭔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자원 쪽에서도 힘을 가진 그래서 이게 기대 효과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뭐 LNF와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재료나 이런 쪽이 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이제 올해 중에 상장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전구체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맞습니다. 문제는 LNF네요. 예, LNF는 조금 좀 문제긴 하죠. 예, 실적도 조금 안 좋았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네. 그러니까 가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이유로 그 LNF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냥 비슷하게 LNF 네. 같은 이런 기업을 투자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도 밸류가 싼 거를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예, 의견은 그럴 수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기존에 제일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계속 1등 기업이 계속 1등 기업의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상향식의 그 박스권 장세라고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냐? 네.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한국 시장 말씀하시는 네. 거면은 저는 뭐 11월 달부터는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기고 11월, 12월에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대주주 과세 문제 때문에 늘 네. 12월 달에 매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매도했다가 바로 다 사요. 12월 예에서 맞아요. 권리락 끝나고 27일, 28일부터 판 거 다시 사고요. 1월 초에 다시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대주주가 파는 것들을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자금이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 자금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 자금이나 이게 들어오려면은 최소 12월, 1월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아까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우리로 돈이 들어온다. 이 공식이에요. 그럼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돼야 들어오는데 그래도 12월, 11월, 1월 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이제 지수가 크게 올라갈 거고 외국인들도 한국의 반도체 좋은 거는 알 거거든요. HBM 좋은 것도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고 싶은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외국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큰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11월, 12월 뭐 이때 사실 장이 나쁠 것 같지 않은 게 머니게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테마주 돌리면서 지수를 들어올리진 못해도 중형주나 장기 성장이 좋은 섹터들은 계속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고 박스권이 뚫고 올라가는 거는 연말이지만은 주식 안에서의 그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다. 11월, 12월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게 분할 매수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 좀 사야 되는 주식으로는 말씀하신 양극재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양극재는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4분기 실적이 슬슬 흘러나올 때, 뭐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고요. 확인한 다음에.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좀 소외된 것 중에서는 아까 제가 중국이 좀 이상하다. 조금 도는 것 같이 이런 보이고 글로벌 IB들이 약간 냄새를 맡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라고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은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송배전 하는 업체들, 네. 그 다음에 굴삭기 업체들, 그런 업체들, 뭐 바켓 같은 그런 회사들, 뭐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근데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중국도 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되게 좋고, 제가 그 며칠 전에도 계속 봤는데 뭐 무슨 기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전력 송배전 네. 뭐 이런 쪽하고 네, 송배전하고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건설 기계 인프라 투자하는 그런 장비들을 하는 회사들이 PR이 6배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익 성장률은 생각보다 좋고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그 얼마나 편해요. 저희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갑자기 내년에 확 꺾일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말씀을 더 드리면 송배전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배전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들어올 때 최소 3-4배씩은 올랐던 산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송배전을 좋게 보고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잠깐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주시면 네. 미국이 뭐 QT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미국은 그 특히 정부는 정밀 타격해가지고 IRA 관련한 기업들 그 회사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꽂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제 정부 부채 한도가 뭐 꽉 차가지고 뭐 증액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이런 쪽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뭐 공무원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인데, 자, 칩스 액트, 그래서 반도체 법안과 그 다음에 IRA 법안이 이제 한지 1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작으로 해서 6개월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재무부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찾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까지만 해서 지금 기존보다 늘어난 게 1,000억 불이에요. 1,000억 불.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130조 원을 추가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로는 한 30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제조업에 투자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어디다 썼냐 하면은 전력, 전기전자, 뭐 반도체 관련, 뭐 2차 전지 관련 이런 네. 공장에다가 쓴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다 보조금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조금 많이 받았잖아요. 2분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꽂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건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공장들이 많이 완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 근데 보십시오. 이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만들건 아니면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이처럼 전기차용 충전지 센터를 만들던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전력을 어디서 끌어오냐 이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IRA 법안 또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의 설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3년간 해상풍력이 2배로 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전기를. 그렇죠. 네. 그러려면 송전 설비가 필요하고 송배전 설비가 필요한 거고 전선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이야 뭐 워낙 많은 기업들이 만드니까 별 수혜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송배전 설비는 워낙 커요. 막 어떻게 보면 집채만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잘해서 오더가 한 2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주가에 일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내년 기준으로 이제 PR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 3개사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성장률은 이익 성장률 30% 이상 나오는데 PR 10배면 저희가 볼 때는 쌉니다. 네. 성장률이 30% 나오면 PR이 한 15배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뭐 정상이고 아무리 제조업이라도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 20배 이상 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서서히 돌아서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된 그런 그러니까 계속 뭐 로봇 AI 이런 쪽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 대형주 움직일 때 그런 데를 확 흔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테마주들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를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서부터라고 보시는 외국인 건가요?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한국이 중국이 높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우리 투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관점, 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관점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주도주에 대한 고민 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의 투자 방식과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